유교 체제가 갖추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공자당대부터 매우 광범위하게 일컬어졌던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 사를 오늘날 한국어로 선비로 번역하게 되면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에 치우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공자시대에 가졌던 그 사음이나 역할 이런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말기에 선비라고 하는 낱말이 가진 범주가 한국에서는 굳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선비라고 하는 번역에 동의하지 못하고 서구에 있어서 계몽주의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인텔리겐차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텔리겐차라고 하는 용어는 서구 문화사에서 볼 때 실천에 중심을 둔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공자시대나 그 이후 시대에 있어서 그 사가 갖는 의미하고는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군자가 공자가 지향하는 인격의 이름이었던 데 비해서 사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스스로 긍지를 가졌던 자긍했던 계층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 사라는 글자는 건장한 남자를 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로서 조건을 갖춘 무인을 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보면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주대에 이르면 문자를 이해하는 계층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 당시에 문자를 이해하는 계층이었다면 결국 지배층이었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러면서 관직의 이름으로도 사용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공자시대가 이르면 이 관직이나 학위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일정한 직책을 맡은 사람을 사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수지편지사라도 오역위지라, 회초리 잡는 사람 그런 직책일지라도 나는 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는 사를 그런 의미로만 쓴 게 아니라 행기, 유치, 사어, 사방, 불효군명, 가위사이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스스로 처신에 있어서 염치를 갖추고 나라 바깥으로 사신으로 나가서 군주 명령을 욕되지 않게 해야 비로소 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사는 분명히 지배계층으로서의 품성과 사명감을 갖춘 사람을 가리킨 겁니다. 그리고 또 공자는 그 경세지도의 뜻을 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자는 지배계층으로서 바람직한 인간상을 군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한편, 자기와 자기의 제자들처럼 현재 지배계층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장차 새로운 지배계층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분, 현실적인 현재의 신분을 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군자가 현존재의 이름이 아니라 지향하는 인물을 이름이었듯이 사도 현존재의 계급이 아니라 지향하는 계급이 이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한테 늘 너희들은 사로서의 긍지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미래의 새로운 지배계급이 될 너희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주도록 그렇게 붙여줬던 이름이죠. 공자는 지배계층이 자질 부족으로 인해 국가 위험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군주 세습은 인정하되 정치 실무만큼은 소양을 닦은 사람들한테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소양이 없이 세습만 하다가는 이건 지배계층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소양을 갖춘 자기 자신은 재상에 발탁되기를 바랬던 거고, 자기 제자들은 경대부, 가신으로 역할을 하도록 천거를 했고, 그러면서 자신을 포함한 제자 집단 사라고 자처를 했던 거죠. 사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지배계층에서 배제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에다가 공자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장차에 바람직한 지배계급이 될 사람을 사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대부 가운데 현자를 섬기고 사 가운데 인한자를 벗하라. 공자가 이런 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대, 한대가 되면 대부 아랫계급을 관리들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가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단 지배계급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지배층과 긴장하거나 대립하는 그런 계급의 이름은 아니었던 겁니다. 경대부를 돕는 계급이면서 말단 지배층으로 인정받고 역량을 발휘하고자 했고, 또 스스로는 자긍을 하던 그런 이름이었던 거죠. 장차 얼마든지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급을 스스로 사라고 여겼던 겁니다. 공자의 평생 활동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은 제 생각으로는 신분 상승을 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오늘날 사학과 같은 성격의 집단을 꾸렸다는 것, 이것이 공자 활동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활동을 최초로 했던 사람이 공자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그 이전에도 제자를 키우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하지만 전해지는 문헌에만 의하자면 공자가 최초입니다. 어쨌든 공자 이후에 이 사적으로 개인이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공동체를 꾸리는 일은 왕성하게 등장하기 시작하고 맹자 무렵이 되면 현명한 선비, 현사라고 부르게 돼서 이 현사에 대한 가치와 유명세, 권위 이런 것들이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나라 같은 군주는 그러한 현사들을 사설 그런 기관에 개인한테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길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학궁, 배울 학자에다가 집궁자를 써서 학궁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걸 제나라에서는 한 150여 년 정도 유지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그런 관학에서 배출된 사람을 관료로 또 등용하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사회의 풍조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공자가 누구입니까? 정치를 혁신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사라고 이렇게 자처했기 때문에 이후 유교 국가에서 유교 체제를 받아들인 국가에서 사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곧 정치 혁신의 뜻을 둔 사람들입니다. 정치 혁신이야말로 나의 책무라고 굳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사입니다. 이상적인 정치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 기존의 정치에 안존하는 사람, 기득권에 안존하는 사람은 스스로 사라고 부르지를 못했던 거죠.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의 개념이 원래 공자가 지향했던 이상적인 인격, 이 군자라는 개념과 비슷하게 중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자라는 책을 보면 사군자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와 군자가 등치되었던 거죠. 중국어 학자들 가운데는 사에 관한 공자의 사상이 평등 사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계급에 관계없이 평등하다든가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사상은 중국 사회에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공자가 사라고 하는 신분에 집착했던 까닭은 경대부와 같은 그런 계급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들에게 사로서의 자긍심을 강조한 내용들을 보면 그 군자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나 인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나 내용이 상당히 겹칩니다. 대표적인 말은 지사인인은 무구생이 행인, 지사나 인인은 생을 구하면서 인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유살신이 성인, 내 몸을 없애서라도 인을 완성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로서의 자긍심을 공자가 강조한 대표적인 문장이라고 봅니다. 사라는 낱말에는 원천적으로 정치적인 책무가 담겨 있고 정치 혁신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로 자처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도덕적 표준으로 자부하는 사람, 언제나 정치 혁신을 지향하는 사람, 이런 뜻을 스스로 자부를 했던 겁니다.